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가의 꼭지다, 변곡점이다. 예. 예를 들면 최근에 변곡점은 언제가 있었냐면 2021년 말이 주가의 꼭지였죠. 2021년 말. 예. 예, 2022년 흘러내리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이었죠. 미국은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거기도 큰 변곡점이었죠. 그럼 그때가 주가 꼭지다, 매도 타이밍이다. 혹은 뭐 예를 들면 2020년 3월, 4월, 5월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그런 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지표를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저도 리서치 센터 생활을 뭐 한 20년 했으니까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뭐 GDP 성장률 뭐 가장 정확할 수도 있는데 저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저거를 지표로 쓴다는 자체가 되게 무식한 행위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얼마 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건 한국, 많죠. 미국 많이 있죠. 네. 그럼 도대체 몇 개월 후냐? 그리고 매번 맞지도 않아요. 논쟁이 항상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미국도 경기 선행 지수를 많이 썼었어요. 경기 선행 지수인데 경기 선행 지수에 주가 지수도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장단기 금리차도 경기 선행 지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 선행 지수에 이제 세부 항목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지표로 많이 쓰려고 그랬었어요. 재고 순환 지표도 들어가죠. 네, 경기 선행 그렇죠. 지수. 재고. 갑자기 항공사에서 A380을 막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재 수입액이 원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데이터가 이상하게 빡 튀니까 이건 안 맞는다. 왜곡이 되니까. 빼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재고 순환 지표는 이제 출하 증가율 빼기 그 재고 증가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표를 대용치를 쓰기도 하고요. ISM 제조업 지수는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규 주문이 가장 예리합니다. 예리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게 옛날에는 이제 반도체 혹은 삼성전자 주가랑 정말 잘 맞았었어요. 그다음에 순상품 교육 조건 저건 코스피랑 되게 잘 맞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의 대용치가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데일리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수입하는 게 뭐냐 기름값이다 그러면 WTI 데일리로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순상품 교육 조건이 한 달 이상의 시차를 두고 나오는데 우리는 데일리로 순상품 교육 조건 지수를 만들어서 썼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꼭지다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경상수지와 유가를 가지고 주식을 예측하는 또 유명한 분이 있었죠. 대한민국에. 예, 김영희 교수님. 뭐 근데 다 저런 것들은 뭔가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코스피 자체가 아까 그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추세적인 레벨업이 안 될 때는 이것이 레벨이든 그러니까 절대 값이든 전년 동월비의 증가율의 패턴이든 똑같아요. 예. 코스피나 코스피의 YOY 패턴이나 똑같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지표들이 설명력이 있고 제한된 밴드에서 사이클을 그리는 지표들이 선행성이 잠깐 있었을 때는 지표를 쓸 수 있었지만 시장의 패러다임 바뀌거나 레벨업이 될 때는 저런 주식들이 다 틀어지죠. 거기다가 코스피를 YOY 패턴으로 바꿔서 그것을 예측해내는 거는 조금 더 예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시장을 예견하는 마켓 타이밍 시그널들을 만드는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 느낌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어요. 근데 저는 뭐 시장을 거꾸로 그렇게 이제 그 일을 뛰어들어서 한 1년 반 됐어요. 지금 다시 코어 16 통해서 그걸 하고 계시고요. 네네네. 거기다가 뭐 미국의 주가가 먼저 부러지기 전에는 다우 운송지수를 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멕스 항공지수를 봐라 아니면 뭐 철도지수를 봐라 뭐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봐야 할 지표가 한 50만 가지 된. 저도 애널리스트 할 때 미국 경제지표 한 1000개는 기본으로 봤던 거예요. 데이터 작업하는 것도 뭐 100개 정도는 늘 작업을 해요. 한국 지표는 근데 아예 몰랐죠. 한국 지표는 전혀 한국 주시장에 영향도 없고요. 그래서 미국 지표 중심으로 네.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2003년에도 그 마켓 타이밍 인디케이터로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그때 뉴스에도 나오고 야, 지표를 만들 수도 있구나 개인이. 그래서 이익 심리 지수다. 저건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치의 컨센서스의 어떤 그 뭐 센티멘트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를 제 나름대로 로직을 세워서 만든 지수고요. 이익 심리 지수. 네. 이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제가 이름 붙인 이게 어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따로 뽑아내는 산식이? 데이터 컨센서스를 나온 걸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서 지수를 만듭니다. 표를. 컨센서스 바탕으로. 예.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수는 우리가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마치 반도체가 옛날에 뭐 128, 256 메가디램이 처음에 비싸잖아요. 수율이 높지 않으니까. 근데 수율이 높아지고 다른 상시제품 나오면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 채권도 만기가 되면서 당연히 이 스프레드가 줄죠. 그래서 그 외평채 스프레드를 가지고
그거의 어떤 그 변동 요인을 고려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수를 만들어서 지표의 선행성 있고 주가가 언제쯤이면 고점을 찍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코스피에는 저희가 이런 시장의 평범한 어떤 이런 아니 컨벤셔널한 어떤 그런 지표들 빼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지표들이 코스피에는 대략 뭐 한 20개가 넘게 있고요. 30개 되나? 그리고 S&P 500에는 대략 한 50개 정도의 지표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또 이제 AI로 조금 합성을 해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지표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걸. 예, 우리가 새롭게 만든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지표라는 게 이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요. 뭐 CT를 찍던 MRI 찍던 그것이 매번 암을 잡아내진 아니면 보통의 종양인데 그것이 악성 종양으로 오판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미스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타입 1의 에러냐 타입 2의 에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뭐 대략 한 20개 넘는 혹은 30개 안 되는 그 지표들 가운데서 지금 코스피에서 한 2개 지표가 약간 과열이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현재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11일 네, 오후에 네, 촬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근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왔는데 미국도 만약에 매도 시그널이 과열 신호가 나오면 이것을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데 한국이 약간 그런 게 나와서 물론 이제 저런 거 있어요. 저희 지표가 틀린 거. 예. 그게 가장 개연성이 높을 수 있어요.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예. 네. 저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확률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요 날짜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예. 지금 코스피 패턴하고 가장 유사한 시점이 언제지? 그러면 요새는 다 AI들 써가지고 금방 빠바바박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를 찾는 패턴, 유사한 패턴을 찾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을 하면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이렇게 해요. 어차피 이 주가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 바꾸면 RGB거든요. 그러니까 레드, 뭐 그린, 블루인데, 근데 그거랑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패턴을 찾아요. 그래서 여하튼 뭐 지금 그걸 설명드리기보다는 요 날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를 한번 봐주시고요. 좀 기억해야 됩니까? 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좋죠. 네. 대략 뭐 좋은 거 좋진 않아서. 그 다음에 6월 11일이면 오늘이죠. 예. 이제 오늘 미국의 물가가 발표될 텐데 뭐 2.4% 정도 나올 거예요. 저희도 일간으로 미국의 물가를 예측합니다. 미국의 물가가 한 달 뒤에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6월 11일 날 나오는 건 5월 물가예요. 근데 이 5월 달에 물가가 얼마로 발표될지를 그냥 우리가 5월 1일서부터 매일 예측해 갈 수 있어요. 지금 컨센서스가 한 2.5 정도 되지 않던가? 그렇게 높아졌어요? 제가 그 지난주 기준으로 봤는데 지난주 말 높아졌나 보다. 전월이 2.4%였잖아요. 2.3? 2.3? 예. 2.4였습니다. 지난 그 헤드라인 CPI가 네. 그러니까 4월이 2.4%였는데 5월 달도 거의 한 2.4%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어진다. 저희가 이렇게 데일리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국내에는 수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헤지 펀드다. 도대체 그 FRB의 정책과 채권 금리 추이랑 사람들의 어떤 그 연준 이사들의 멘트가 어떨 거냐를 이제 예상하면서 매매를 계속하는 거죠. 채권이든 주식이든. 네. 그래서 미국 헤지펀드들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모델링했죠. 우리도 일간으로 미국의 물가 지수를 예측해 보자. 저것을 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희가 두 번째로 했던 거고요. 저거 어떻게 만드는지 여쭤보고 싶지만 저거는 코어 16의 네. 그리고 레시피니까. 네. 저보다는 AI를 잘하는 분들이 그 동료들이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잘 못해요. 별 말씀을. 그 대신 변수는 뭘 써라, 어떻게 학습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시장 경험이 많으니까 작전 지시를 하죠. 네. 요거는 이제 환율. 지금 환율이 더 궁금하시죠? 해외 투자하는 분들은 더. 환 손실 보시는 분들이 좀 이제 있죠. 네. 그리고 기업들의 수요는 더 클 텐데 그래서 환율을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제로 어렵죠. 예, 근데 저희가 20일 이후에 환율을 예측하려고 이제 도전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20일 후의 환율을요? 예, 왜냐면 환율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FX 마진 거래 이런 거 엄청 하셨는데 다들. 근데 그 수요는 작고 실제로는 그 중소기업 뭐 수출입업자들의 수요가 제일 크고 해지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해외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점은 어딜까? 너무 멀면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고 20일 후. 지금 나온 거 있나? 왜냐면 저희도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달러로 받거든요. 구글한테. 네. 이거 언제 환전해야 되나? 1,400원 넘었을 때 환전했어야 되는데 지금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1,340원이든 30원이든 뭐 거기까지는 오버슈팅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저희의 모델에 의하면 약간은 더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거고 원달러 환율이.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AI 모델로
예를 들면 이 환율의 패턴과 똑같은 패턴, 아까 주가랑 똑같은 패턴을 과거 언제 했냐면 빵 찾아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환율의 패턴을 빵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2013년 1월 20일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델을 돌려서 네네. 뽑아내시는 거니까. 네네. 아. 요게 있네, 환율 모델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 이제 며칠 더 지난 건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아랫 방향으로 가는. 이제 검은색은 실제 환율이고 이 밤색 마름모는 요 시점 20일 전에 예측한 값이에요. 근데 실제 환율은 여기 찍힌 거고 요 값에 20일 전에 예측한 값을 찍어놨는데 실제 환율이 여기 빵 비슷하게 찍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일 뒤에 환율을 매일매일 예측해 갑니다. 지금 그러면은 네. 20일 후면은 6월 말이나 7월 1일인데 예, 7월 초죠. 초반에. 지금 얼마 나오는? 예언 하나 해주고 가세요. 예언이요? 예, 예언 하나 해주고. 요거 아마 또 어제 오늘 사이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7월 초면은 한 1,350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니 근데 의미가 크지 않은 변동일 겁니다. 저게 맞아도 지금은 의미가 크지 않는 변동이고. 그죠. 갑자기 뭐 1,400원이나 뭐 이런 예. 거 아니라면. 금융시장의 이슈가 불안 이슈가 별로 없잖아요. 환율 변동이 크지 않죠. 근데 저게 또 변수가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는 있고. 네네네. 그래서 매일매일 바뀐다라는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시장을 얼마나 많이 샀냐, 환전해서 사야 되니까, 그죠?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거고, 경상수지 흑자다. 뭐 지금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경상수지 흑자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여기는 이제 동조화가 많이 돼 있죠. 요새는 최근에는 그 태국의 대만 달러까지. 그래서 이 아시아 통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같은 경제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글로벌 자금들이 볼 네네네. 때는.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이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원화라 하더라도 이것은 마치 달러로 표현된 하나의 상품일 뿐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달러 인덱스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유럽 돈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가벼워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사고를 친 거죠? 미국이죠. 근데 그때 미국 달러가 무지 강했죠. 예. 원달러 환율이 뭐 1,600원까지 갔으니까. 그 짜증나는. 예. 사고는 미국에서 쳐도. 근데 짜증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누가 그런 미국 사람들이 사고를 쳤는데 어떤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친 거죠? 금융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해고가 막 일어나잖아요. 어. 근데 건설업자들도 같이 막 해고를 해요. 예. 그래서 금융 종사자는 여기 부문별로 이제 종사자 수의 추이를 보면 되는데 금융 종사자 이렇게 줄었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어요. 아. 건설업자들은 못 올라왔어요. 너무 억울하지 돈 않겠습니까? 퍼부어서 금융위기를 이제 네. 뜯어 맞기는 했는데 네, 뜯어 네. 고치기는 했는데 금융산업 종사는 더 많이 늘어나고 네네. 건설산업은 그만하고 회복 못하고 네네.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이런 경기 사이클을 안 타고 아직은 포션이 작지만 경기 사이클을 안 타고 계속 늘어나는 고용이 있는 산업이 있어요. 미국 얘기예요. 계속 고용이 늘어나는 의료, 아, 헬스케어 쪽. 고령화되면서 그다음에 교육 이쪽은 근데 비중이 워낙 작아서 그런데 정말 예를 들면 단 한 번의 사이클도 안 타고 계속 늘기만 하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육하고 의료는. 제가 그 달러 자산에 투자라는 슬로건을 만든 사람인 거 아세요? 예. 대진증권 내서 예. 그때 그 책자로도 나오잖아요. 책자로도 하고 방송도 찍고 많이 했죠. 맞아요. 예. 유명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2014년에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론칭이 된 건 2015년 1월 초. 그때 대신증권이 막 그 TV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TV 광고도 하고 뭐 하우스뷰 뭐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맞아, 저도 맞아, 광고 맞아. 많이 나갔어요. 맞아. 기억납니다. 근데 이게 그 기억나시는 분들은 댓글 써주세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 잘못한 부분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이것을 너무 잘 이해하려고 하면 리테일에서 그것을 너무 완전하게 이해하고 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완벽하게 대답을 하려다 보면 꼬여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컨셉이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는 미국 자산이냐 달러 자산이냐 둘 중에 하나 정하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미국 자산이냐 달러 자산이냐? 한국 자산이냐 원화 자산이냐 뭐 이런 느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달러 자산을 뭘로 갖고 있겠어요. 달러. 미국 주식으로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 났겠죠. 네. 2015년 14년 말서부터 갔으면 그렇죠. 네네네. 예? 네. 근데 그것을 달러로만 들고 이걸 환전으로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문제였었던 거예요. 달러 자산이라고 했는데 달러를 갖고 있었. 그게 그럼 안 문제인 되죠. 거예요. 그럼 안 그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예. 그러니까 자꾸 전망도 원달러 환율이 매 돈이냐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안 좋았고 투자자들한테도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셔서 달러 자산이라고 하면 달러 표시 자산으로 이제 이해하지 않나요? 지금은 아마 그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은 그때랑은 많이 수준이 다르실 것 같아요. 11년 또 이것도 전 많이 보시고 하니까. 그렇죠. 11년 전과는 그 네. 당시에는 와이스트릿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지표 좀 막 나오다가 결국은 야 투자는 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스윙은 감이야 하루에 1000번씩 네네. 휘둘러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스윙은 장비빨인 것 같습니다. 장비팔이고. 근데 그게 또 그만큼의 훈련과 또 데이터 이게 또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장비가 중요하다고 생각. 우리도 투자 시장에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니까. 우리도 골프채를 만드는 회사니까. 골프채 만드시는. 투자 지표 언제 사라 팔아라 매도 마켓 타이밍 시그널 만들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종목군들 만들죠. 그러니까 일종의 골프 인더스트리 산업이라고 보면은 장비 같은. 골프채나 골프 공을 만드는 회사인데 골프채도 드라이버도 있고 뭐 7번 아이언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려야죠. 사용법을. 장비만 이렇게 덥석 갖다 드리면은 그걸 잘 사용 못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실력이 또 늘 수가 없어요. 그만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비빨로 약간은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도 장비만 잘 고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전투를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코어 16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주인남 네. 대표님이. 종목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추천 종목은 아니에요. 진짜? 네. 이거 제가 부탁드린 거 아닌데. 그냥 하지 마요. 아니 컨셉이 안 맞아요.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죠. 저만 알고 편집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농담입니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여드려요. 근데 책임은 안 집니다, 여러분. 투자는 모든 건 이제 본인 책임이니까. 네네. 예. 저도 그냥 데이터로 뽑은 거기 때문에 그냥 추천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편하죠. 네네. 퀀트 기반, AI 기반으로 종목을 선정한 거고요. 바퀴벌레 효과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한 마리만 보여도 사실은 네. 수백 수천 마리가 있는 거다. 그 무슨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 방송 프로에서도 저게 마치 보편적인 상식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2003년에 제가 증권사 리포트에 제가 대한민국 처음으로 쓴 거예요. 네, 2003년에 쓴 말이에요. 근데 저게 증시랑은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원래는 저게 아주 구석에 있는 잘 찾기 힘든 그 월가의 용어였었어요. 악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옛날에 LG 카드다 카드 사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에 약간 나쁜 안 좋은 조짐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더 큰 부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보면은 근처에 소굴이 있겠죠. 집이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바퀴벌레를 볼 확률이 높은 건데 저는 저것을 분기 실적 호전이라는 호재에 쓴 거예요. 기업이 이렇게 기업 실적이 나빠지다가 갑자기 흑자 전환을 하거나 분기 실적 호전이 되면 한 분기로 끝나지 않아요. 지속하죠. 처음에 팔란티어나 테슬라가 흑자 전환, 첫 흑자 전환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첫 흑자 전환이 됐을 때 그것을 예의주시하지 않았으면 큰 수익을 못 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첫 반전 신호나 바퀴벌레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뽑아내는 게 저의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퀀트하는 방식이고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범죄자들을 영어로 하이 프로파일러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이야 이제 그 언론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유튜버로 인기가 있는 분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세요. 네. 근데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대출을 안 해준대요. 왜냐면 정보가 없어서 직장을 다닌 적도 없고 근로소득이나 예. 거기다가 금융거래 내역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로우 프로파일러 정보가 적은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자, 근데 테슬라랑 팔란티어가 초반에 몇 배씩 오를 때도 미국의 증권사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 증권사 중에서 테슬라나 팔란티어를 몇 개 정도 분석을 했을까요? 처음에 거의 안 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로우 프로파일러들을 찾아야 돼요. 완전 초창. 좀 초반에. 그게 네, 그런 컨셉입니다. 로우 프로파일러가. 그럴 때 이제 크게 네, 먼저 들어가서 먹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P는 이제 첫 반전 신호, 전년 동기비로 흑자 전환되거나 전분기 대비로 흑자 전환되는 그런 주식들을 모아 놔야 되는 거예요. 흑자 전환되고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 주가가 빵 뜨잖아요. 네네. 이거 너무 늦었어,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분명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6개월, 1년, 2년 뒤에 보면은 이 기업은 정말 성장하고 있고 주가는 정말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첫 신호들 저거를 제가 가장 크게 이제 뇌리로 바뀌었던 게 작년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화장품주들 그 이후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자마자 상한가를 쳤는데 그 뒤로 뭐 한 1년 동안 계속 랠리를 갔죠. 네네. 업황이란 게 한 분기, 두 분기로 끝나진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알고는 있지만 또 실행하기는 어려운 6월이면 맨날 무슨 종목이 오른다. 7월이면 맨날 무슨 종목이 올랐다. 그것들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계절성이 과거 이제 이것이
설명 가능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예. 아닌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게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네네. 추천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 제가 데이터로 뽑아 본 겁니다. 어. 근데 삼성중공업이 도대체 6월 달이면 왜 10번 중에 7번 올랐을까?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요. 저 네, 일부러 네. 글씨를 작게 쓰신 건가요? 못 알아보게 하려고? 아니 저 4개를 네 개를 붙이다 보니까 네, 예. 저희 시스템에서 뽑아내서 좀 이게 네. 아, 괜찮습니다. 그림이 네, 조악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7월이면은 주 한화가 10번 중에 8번 이상 올랐다. 한화 같은 경우.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네네. 그다음에 현재 수준 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전망하는 것들 다른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다른 데 보시고 개연성 있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약간 이거 양념 같은 거죠. 저게 그냥 네. 6월, 7월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 많이 이거야? 오른 게 아니면은 아니라 그 안에 매년 6월이면 매년 7월이면 오른 종목. 그리고 네. 거기에다가 뭐 실적 전망치가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것까지 더 덧붙인 거예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아닙니다. 저는. 패턴으로만. 예, 매년 6월이면 오른 종목. 매년 6월이면 7월이면 오른 종목. 그것만 뽑아낸 거예요. 이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아니 근데 과거에 몇 번 중에 몇 번 그랬다. 네, 그거 네, 정도죠. 네. 예, 딱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다음에 에고가 강한 사람은 어떤가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에고가 강한 사람. 자기만의 세상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근데 약간 뭐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만의 자아는 확고히 있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 포트폴리오 이름에 에고라고 붙였어요. 오, 자아. 그래서 이게 오를 때는 정말 능력자처럼 화끈해요. 떨어질 저 때도 팔란티어도 무시무시하죠. 있고. 이 그림 이게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거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맨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거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초 고위험 추구하는 사람들. 예. 근데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뭐. 야, 예. 이 밑에 있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 흐린 선 보이죠? 답답하죠, 저런 거는. 이게 S&P 500이에요. 지워주세요. 무시고. 아유, 답답해, S&P 500. 아유, 지워주세요. 연평균 수익률 10%.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워런 버핏이 이제 가장 훌륭한 투자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지만 네. 지금 저거 로켓처럼 치솟는 네. 에고가 높은 5. 네. 너무 상반된. 네. 그러니까 초 여기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팔란티어 그다음에 엑손 엔터프라이즈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요거? PODD? 네. 아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여기서.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가셨어요. 6월이면 올라간다. 네네네네. 네. 여기도 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PODD가 뭐예요? PODD가 저도 종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한테 써달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저거다. 인슐린 자동적으로 넣는 회사예요. 의료기기 회사. 예. 요 추천주 아닙니다. 저도 네네. 적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한번 네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전년 동기비로 뭐 매출도 한 30% 증가했다. 근데 저거는 이미 주가도 많이 오른.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차트랑 다 같이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뭔가 막 네. 밸류나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도저히 손이 안 나가는. 네네. 팔란티어 좋은 회사인 건 다 알겠지만 네네. 나는 저 가격에 못 사겠다. 네. 뭐 조정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투자도 스타일이 있으시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 프로의 폼을 다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내 몸 상태도 있고 그런 거니까. 낚시로 따지면은 거의 뭐 고래잡이, 상어잡이 하시는.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네. 얼마 전에 크게 주가 조정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 4월 달에? 고점 대비 뭐 네. 몇십 %입니까? 막 네네. 떨어지고 무섭고. 네. 그러다 또 이제 손실만 확정하고 나오시고 이런 분들 많으니. 그러니까 에고래니까요, 에고. 종목 포트폴리오 이름이 에고. 어휴. 아무튼간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더라도 네. 또 근데 아주 한국에도 일부분. 에고를 좀 뽑아봤어요. 한국에도. 그래서 한국에서 에고. 많네요, 많아. 예, 어차피 전 데이터로 뽑아오신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예. 이 한국의 에고 10종목은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내에서 이제 뽑은 겁니다. 한국의 에고도 뭐 이게 뭐 불같이 타올랐다가 또 차갑게 식었다가 막 진짜 변동성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이렇게 남의 돈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나 자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여기 뭐 손님들 돈 모아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콘트처럼 뽑아낸 컨트로 뽑은 겁니다. 그렇죠, 순수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직은 대박 성과를 못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쉽지 않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콘트도 그렇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기법 뭐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은 많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뭔가 단 하나로 모든 것 알 수 있는 건 나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 대신에 조금이라도 확률 높은 거 이렇게 해서 계속 장기간 반복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가능성 높은 게 맞지 않을까 하여튼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회사를 차린 이유가
우리나라가 전 산업 분야에서 미국 대비 가장 경쟁 여류에 있는 것은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해요. 금융 중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융 투자업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정말 예를 들면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들이. 지금 이 그림 이런 차트도 다 백테스팅 결과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숫자로 표현하거나 뭐 그러면 되는 근데 거죠. 분명히 저 차트를 보시면 네네. 고점 대비 뭐 30%가 뭐 하여튼 막 반토막도 나요. 아유. 반토막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저거는- 보면은 이게 이 끝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이 네. 중간에 이 과정에 걸리면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더 네. 센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추천주가 아니며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보다 고점 대비 저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네, 이 네. 한마디가 이제 네네. 투자 유의 네. 상황 이게 최고입니다. 언제든지 반토막 날 수 있죠. 오늘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두루두루 전망도 그렇고 또 어떻게도 이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또 고민도 같이 할 수 있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코어 16 조윤남 대표님과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